친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할까? 이런 타이틀의 기사나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꼭 친구 사이가 아니어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친구 사이 혹은 비즈니스, 투자에 관련된 일로 인한 고소나 사기죄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현실이죠. 뉴스나 신문 기사화되는 정도라면 내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금전적인 이런 사기죄, 고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몇 번 지불하고 연락이 끊겼다, 뭐 사라졌다,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민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인데 실제로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소송이 좀 종종 있나요? 종종이라기보다는 아주 흔한 일이고, 네, 사실 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나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뭐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네. 기사도 여러 번 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진짜 심심치 않게 매주마다 이런 문제로 저희 사무실 찾으시는 분들이 꼭 있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 계속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제 누구한테 돈을 꿔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네. 결국은 원금도 받지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물론 이제 뭐 상황이 꼭 꿔주셔야 될 상황이니까 꿔주신 거고 또 빌려야 될 상황이라서 빌리신 건데 가능하면은 이제 돈을 꿔주고 꾸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긴 하겠습니다만은 꼭 꿔주셔야 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꿔주거나 투자를 했을 때 서류를 정확하게 하고 네. 꿔준 사람은 잘 꿔주고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면 참 너무나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돈을 꿔준 다음에 각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준비를 갖고 돈을 꿔주거나 투자를 했다면 네. 오히려 또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맨날 하듯이 서로 믿고 네. 믿은 사람에서 돈을 꿔준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꿔준 분들이 항상 와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돈보다 배신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너를 이렇게 믿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사이도 나빠질 뿐더러 돌아오는 거는 네. 뭐 오히려 좀 배은망덕한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분에 떨면서 막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청취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내가 항상 보는 상황이 있어요. 무슨 네. 상황이냐면 돈을 꿔주는데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비즈니스가 있는데 투자를 해라. 네. 아니면 내가 뭘 하는데 투자를 해라 하고 대신 당신이 예를 들자면 10만 불을 꿔주면 매달 이자를 뭐 15,000불씩 갚는다든지 이자를 네.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가 개런티로 해서 어느 액수의 이자를 개런티 해주고 뭐 1년 안에 갚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돈을 꿔주는 건지 투자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어느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면 비즈니스가 잘 돼서 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갖고 소유권을 갖고 회사가 잘 될 땐 그만큼 내가 또 받는 게 더 많은 거고 회사가 아예 망했다. 그럼 원금도 못 받는 게 투자가 되겠죠. 네. 그렇죠. 반면에 돈을 꿔준다고 한다면 꿔주는 거는 회사가 망하던 안 하던 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꿔주는 거겠죠. 근데 투자라고 하고 이자 대신 투자인데 매달 어떤 액수를 지정한 액수를 정해놓은 액수를
매달 개런티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투자와 돈을 꿔주는 거에 어떤 양면성이 다 포함된 거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단점이라는 게 이제 돈을 이제 꿔주는 분의 입장에서 단점이 되겠죠. 꿔주시는 분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네. 상대방이 이거 이자 돈 빌린 거니까 이자만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그런 입장을 얘기할 거고 네. 네.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면 이건 투자한 거니까 당신 때 원금도 줄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꿔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도 아니고 이 돈을 꿔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투자를 받은 사람 아니 네. 돈을 꿔준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투자다 안 됐을 때는 투자라고 할 거고 네. 잘 됐을 때는 돈을 꿔준다고 할 거니까 네. 이래도 저래도 손해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나요? 네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지나친 욕심과 잘못된 방법의 금전 거래는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이렇게 신뢰한다라는 명목 아래 어떤 뭐 계약서라든가 뭐 차용증서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만 내가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 하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런 돈을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좀 있는데 우리가 안전한 금전 거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차용증서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 차용증서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얻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본인이 돈을 꿔준다면 네. 이게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꿔주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돈을 꿔준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용 증서를 쓴다고 한다면 네. 법적으로 돈을 꿔주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최대 액수가 꿔준 돈의 10% 연이자로 10%가 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연이자가 18%를 받는다. 뭐 한국 분들 뭐 2부 이자, 3부 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차용증서에 뭐 18%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고리대금 법에 걸려서 영어로 얘기하면 usury law인데 네. usury law에 걸려서 10% 이상 이자를 받는다고 한 차용증서에 대해서는 이자를 하나도 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원금만 받아도 다행인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돈을 꿔준다고 한다면 네. 10% 이상 이자, 연이자, 단이자가 아니라 연이자, 네. 10% 이상 받지는 못한다. 네. 만약에 차용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용증서의 연이자 10%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아마 원금만 받는 거지 그 이자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제외되는 특현 상황들은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돈을 꿔주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이런 높은 이자를 받고도 돈을 꿔줄 수 있는 허락을 받는 어떤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중개해서 어떤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대다수의 어떤 돈을 꿔주고 받는 거는 10% 이상 연 이상 10% 연 이자가 10% 이상 되는 거는 불법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용증서에 대해서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은 한국말로 써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한국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가끔 제가 보면 손님들이 쓰신 차용증서를 보면 돈을 일정 액수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얘기가 없는 차용증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대다수의 손님들이 직접 쓴 차용증서를 보면 사실 되게 중요한 조항이 꼭 들어가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약속한 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조차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불하기로 한다. 네. 이런 제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꿔줬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꿔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돈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소송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소송 비용이 5만 불보다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만 불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한테 6만 불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소송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변호사 비용을 받고 일은 하지만 만약에 손님이 받아야 될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을 경우에는 많을 수 있는 경우일 경우에 손님한테 이런 케이스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애보다 배꼽이 큰 분쟁의 액수 받아야 될 액수보다 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받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이번 주라 해봐야 어저께네요. 네. 어저께만 해도 또 이런 상황이 딱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차용 증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을 지불하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 네. 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어떤 재정 상태가 있고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더 쓰더라도 그 돈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차용증서를 받는 게 제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돈을 꿔주시기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서 하듯이 네. 뭐 집을 담보로 잡든가 담보 설정. 그렇죠. 네. 비즈니스 담보를 잡던가 뭐 이래서 사실 그냥 담보로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우리가 집에 은행에 융자를 하면 집을 뭐 이렇게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는 차압을 할 수 있잖아요. 집을. 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예 린을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확실하다. 상대방의 월급 같은 것도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나 담보를 설정하는데 그 담보 설정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돈을 꿔주는데 담보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론이 뭐 99만 불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에퀴티 집을 네. 팔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이분이 빌려가는 액수보다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에퀴티가 얼마 있고 뭐 담보가 걸어도 충분히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을 확인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용증서에 보면 만기일이 있는데 30년 후, 뭐 20년 후 그런데 돈은 빨리 받고 싶은데 그렇게 네. 적어놨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만기일이 없거나 네. 만기일이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계약 위반이 아니거든요. 네. 만기일이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매달 얼마씩을 내라고 한다든지 네. 매년마다 얼마씩 하라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중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만약 그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준다면 1년 후에 그분이 안 하면 그 계약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때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런 중도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만기일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차용증서에 만기일이 전혀 없고 중도금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소송을 해달라도 소송할 게 없죠. 왜냐하면 계약을 아직 위반한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액수를 빌려줄 때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네. 그래도 나중에 좀 아주 큰 피해를 입을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생각 외로 제 사무실 왔던 분들만 봐도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데 네네.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을 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자기가 투자를 했다 그러고 이제 이거 괜찮냐 하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문제가 그 계약서를 보면 투자를 했다면 어느 뭐 건물이나 뭘 했다면 거기에 그 투자한 그 건물의 소유권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
투자했다 그러면 40만 불, 50만 불 주고는 돈 받았다는 영수증 하나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한테 아니 그러면 40만 불, 50만 불 투자한 게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부동산에 소유한 회사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느냐? 네. 본인도 몰라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냥 그분이 그냥 돈 투자하면 알아서 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뭐 한 달에 뭐 투자한 돈에 대한 한 달에 어떤 뭐 돈이라고 하면서 뭐 1,000불, 2,000불씩 몇 달 받았다. 네. 이런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단돈 내보기에는 3,000불 줘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30만 불, 40만 불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청취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있다면 빨리 본인 돈을 회수하시고 네. 다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류나 확인할 걸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과 투자하는 것 아까 오프닝 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을 빌려주는 그 절차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록들과 좀 다르죠. 구별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점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담보 설정 뭐 이런 거 하고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차용증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액수 누가 돈 빌렸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차용증을 만들고 하는 거 빌려주는 거겠고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아까 왜냐하면 투자라면 아까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고 한다면 잘못되면 내가 원금도 못 받는 게 투자잖아요. 네. 40만 불을 줬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 투자를 받은 회사는 이 투자한 사람한테 단돈 일부도 줄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그렇군요.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돈을 투자하기 전에 네. 과연 내가 투자를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과연 그 부동산이 어느 부동산이고 어떤 뭐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어떤 부동산인지 정확히 아시고 네.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장소가 괜찮은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네. 지난 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고 어떤 물건을 팔고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장래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떤 매매 실적이라든지 텍스 리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자고 확인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꿔준 거는 간단하죠. 담보만 확실하고 네. 뭐 이자가 얼마고 만기는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투자라고 한다면 원금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내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시고 맞습니다. 변호사한테 꼭 여쭤보고 네. 변호사한테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주위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손님들 만나보면 주위에서 법을 좀 안다는 분들이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네. 거의 정말 내가 들으면 뭐 그런 법이 있어요? 나는 변호사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처음 보는 그러니까 네. 전혀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니까 그리고 막 옆에서 코치를 하는데 거기에 또 현혹돼서 결정을 잘못하시고 큰 손해 보시는 분들 내가 너무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손님들은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네. 그리고 부탁을 드리죠. 손님들한테. 왜냐하면 법적인- 주위에서 이렇게 훈수 뜨는 분들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꼭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원금까지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를 우리가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잃고 친구 잃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해놓고 담보도 설정해놨다면 돈을 갚는 사람도 책임을 갖고 갚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최소한 사람을 잃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차용 증서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또 이거는 좀 규모가 작은 액수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차용증서에 써 있지 않으면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네. 우리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액 재판을 걸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소송을 그렇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손님이 있었어요. 6만 불을 꿔줬는데 이자 쪽으로 4만 불을 받았다. 네. 2만 불을 지금 이분은 이자를 4만 불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자로 따진다면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제로로 이자 못 받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못 받은 액수가 지금 2만 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2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한다는 건 뭐 거의 힘든 거고. 네. 그래서 이분한테 2만 불을 갖고 소송, 왜냐하면 그분은 차용증서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그분한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액 재판을 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그냥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소액 재판은 대신 최대한으로 소송할 수 있는 액수가 12,500불입니다. 원래 10,000불이었는데 뭐 최근에 올라갔고 12,500불이 받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만 불이지만 12,500불로 소송을 하면 그나마 12,500불은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2만 불 갖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7,500불을 못 받는 한 있어도 25,000불로 소액 재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또 소액 재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재판 날짜가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을 빨리 하고 판결문을 빨리 받고, 그러니까 소액 재판의 판결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에서 하는 판결문하고 같은 판결문이거든요. 법적으로 네.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액 재판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게 좋겠고, 소액 재판을 하라고 하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질문이 또 어떤 질문들을 사람들이 물어보냐면 2만 불이니까 12,500불이 최대한이니까 네. 차액은 그럼 그 다음 소송을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같은 케이스로 해서 하는 사건에 의해서 하는 소송은 하나만 할 수 있지 한 케이스당 액수를 나눠서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재판이라는 게 아무리 소액 재판이어도 참 두렵고 그렇죠. 어렵고 참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재판은 아무데나 우리가 그냥 가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룰이 있죠. 룰이 있을까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룰이 복잡한 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간단한 게 상대방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법원. 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제일 간단한 게 판결문을 우리가 얘기하는 abstract judgment, 법원에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그분이 상대방이 거주하는 카운티하고 근처에 있는 카운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분이라면 뭐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팔거나 비즈니스 팔거나 뭐 에스크로 오픈스 한다고 한다면 그 판결문이 뜨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지 않고는 어떤 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매매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적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이 다 있는데 또 변호사를 통해서 비용들을 써야 되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abstract judgment recording county records office에 등기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판결문은 10년만 유효하고 10년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해서 어느덧 10년을 또 연장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그 판결문조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그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소송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재소송하는 거는 안 되죠. 만약에 고소를 하게 돼서 법정에 갔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판결문이 나서 집행을 했을 때 돈을 순순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대부분은 아마도 나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러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또 개중엔 또 금방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어쩌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을 해서 100불을 받으려고 한다면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100불을 내가 받아야 되지만 70불만 주면 네. 소송 안 하고 그냥 끝날 테니까 합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어떻게든 합의점을 봐서 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는 게 예, 그렇죠. 소송을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네.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그것만밖에 방법이 없나요? 있죠. 돈을 빌려주시고 네. 못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지 하고 무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좀 내려놓기.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항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청취자들 어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한테 돈을 꿔주고 못 받는 경우, 투자해서 못 받는 경우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황당한 좋은 조건을 보고는 그냥 꿔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무조건 스탑을 하고 전문가나 아니면 본인이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잔돈 꿔준다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시고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큰 돈을 꿔줘야 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맡겨서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네. 지금 내가 내는 이런 트랜잭션이 과연 적합한 건가 그래서 가능하면 욕심을 안 내면 이런 큰 돈을 잃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느낀 게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한 내용, 안전한 금전 거래에 대한 이 주제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634-1234 714 에리어 코드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14 지역 634-1234번 714-634-1234번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안전한 금전 거래에 대한 이야기, 많은 법률 정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